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2022년이 됐네요. 이제 2021년은 과거로 사라진 이런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좀 멋있는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방송에도 없는 네. 새날만의 시그니처 컨텐츠, 민정문제연구소. 올해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작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정문제연구소 4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새해도 여전히 열일하시는 박학진 민정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학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연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나간 시간은 시간대로. 네. 바빴어요. 자, 네. 여러분들 그 새해에도 민정문제연구소 후원해 주셔야겠죠? 이걸 좀 정감 있게 알아면 돼요. 후원해 주셔야 걷죠? 자, 독립운동 같이 하시자고 저는 이렇게 네. 말하죠. 네. 그게 독립운동이지 뭐.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일을 맡아서 하시고 네. 한쪽에서는 후원해 주시고. 군자금을 보내주시고. 네. 그 전화번호 있죠? 그 전화번호 좀 보여주세요. 02-969-0226. 그리고요, 여기 계좌번호 있잖아요. 밑에 보면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우체국 여기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네.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뭐 해주시면 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더불어서 그 외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황수자님이 황수잔 여사님이 LA 교포 그분이 새날에 후원금을 보내주셨어. 액수를 밝혀도 됩니까? 얼마 보내주셨어요?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건 실례 같고요. 그러니까 달러로 신권으로 아주 빳빳한 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네. 어떤 금액 여부를 떠나서 네, 마음이죠.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지금 태평양을 건너온 거 아니에요? 그거 전달을 제가 했다는 거. 배달 사고 없이. 그래서 봉투에 봉하지 저는 않고. 그걸 네. 내리사랑이라고 네. 이 금액만큼 네. 한화로 네. 제가 민정문제연구소에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율 좋을 때 주십시오. 좋은 환율일 때 좀. 예. 이 사연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됐는지. 그 황수잔 여사님이 LA 교포신데 새날 애창자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듣는 분인데 그분의 먼 친척이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가 안창호 선생님하고 독립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방송을 듣고 제가 뭐 독립운동 이야기 많이 하니까 이 새날 측에다가 연락하셔가지고 저를 만나신 거예요. 이분이 LA에서 한국 오셨는데 2주간 격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2주간 격리 끝나고 격리 끝난 날 바로 민정문제연구소 오셔가지고 그 후원금 봉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날 이걸 직접 전달해라 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그 욕심을 확 누르면서 봉투 뜯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또 호기심 눌러가면서 제가 오늘 직접 제가 전달해 드렸죠. 감사합니다. 네. 또 요거는 또 우리가 또 어떤 연대 개념으로 네. 민정문제연구소에 제가 후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방송 네. 끝나자마자 하겠습니다. 네. 황수전 여사님 전달 잘했습니다. 네. 네. 황수잔 여사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네. 자, 좀 서설이 너무 길었네요. 네. 오늘 게스트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김철기님 나오셨는데요. 이분은 정식 직함을 저는 평화운동가라고 그렇죠. 평화운동 호칭하고 가시죠? 싶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잊고 잊어야 할 2021년이 가고 이제 2022년이 새롭게 저와 함께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네. 다른 이야기 조금 하고 네. 이야기 들어갈게요. 김철기 선생님, 저희가 새날 방송에서 6월 24일 날, 작년 6월 24일 날 6.25 하루 전날 저희가 방송을 했고, 작년 6월 4일 날 장안습지라고 2021년만 2021년 예, 장안습지에서 6월 4일 날 대인질의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 피해 당사자십니다. 피해 당사자시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6월 24일 날 황평호 소장 모시고 이 대인질의 피해 문제점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피해 당사자신데 민족문제연구소 입장에서 보면은 오랜 연구소 회원이시고 예.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 지부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우리 연구소 핵심 회원이세요. 예. 그래서 그 회원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분이 본인의 그 아픔을 극복하고 현재는 지뢰 피해자가 아닌 평화운동가를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작년에 오랫동안 해주셔서 예. 오늘 제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 우리 김철기 평화운동가를 모시게 됐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예. 이따가 다른 반갑습니다. 이야기 잠깐 나누고 예, 예. 얘기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달 작년 12월 22일 날 네.
방송 중에 박학진 실장님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하는데 분위기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네네네. 그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이재명. 근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재명 하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인물이. 하나는 현재 대선 후보, 한 분은 독립운동가. 네. 근데 그 12월 22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래서 그 1909년 12월 22일 날 이재명 독립운동가가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단도를 들고 이완용을 찌른 날입니다. 야, 이재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로운 이름이네요, 보니까. 그 이재명 우리 독립운동가 이재명도 그 후보 이재명하고 한자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은 얼굴 닮았는데? 얼굴까지 닮았다는 건 제가 그러고 보니까 또 느낌 닮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예, 한자 보시면 오른쪽에 판생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죠.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대한의사, 그죠? 오른쪽에 대한의사 이재명 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이재명 의사의 경우를 좀 설명드리면 그 평안도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쉽게 말하면 1909년 11.6이 안 죽은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날 아닙니까? 그 두 달 후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 다음에 타겟트가 누구냐라고 해서 이제 이완용을 타겟트로 선정하고 이완용 암살을 시도하신 분입니다. 예. 만약에 이분의 암살이 성공했다면 이분 역시 안중 의사만큼이나 드높게 우리 역사에 남아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그 암살에 실패했지만 물론 크게 부상은 입혔습니다만 암살에 실패했기 때문에 역사에 잊혀진 인물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그 의거가 12월 22일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출연한 날이 아니었지만 제가 밖에 있었지만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 제가 그 날을 좀 기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연말에 바빠가지고 말씀 못 드렸지만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혼자 한 독립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이 오복원 선생, 그다음에 그 오른쪽이 바로 이재명, 그 오른쪽 가운데 앉은 모자 쓴 분이 바로 김영원, 그 마지막 오른쪽 분은 아직 이름을 알 수 없는데 네. 이 신분이 밝혀진 맨 왼쪽 오복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대 학생이에요. 그 서울의대 경성의전 학생으로서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특히 의대생 중심으로 이재명 의사의 의거를 돕습니다. 다 옥고를 치르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 오봉원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나중에 다행히 서울대 의대에서 명예 졸업장을 드렸죠. 왼쪽에 오봉원 선생님한테 명예 졸업장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분들이 다시 이제 복권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실패한 독립운동이었지만 우리가 그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다시 한번 이재명 의사의 의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의사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형당하셨죠. 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있어. 네. 이게 문제지.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의사 이야기였고요. 이게 사진을 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전화 연결이 좀 약간 힘들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민족문제연구소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저는 백년전쟁이거든요. 네. 최고의 작품이지. 시대 역작인데 네. 사실 사실 백년전쟁 시즌2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과거 청산의 빌런들. 네. 그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과거 청산의 빌런들 포스터를 만들어 왔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에 항상 백년전쟁 언제 나오냐 2탄 2부라고 하는데 저희가 백년전쟁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왜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같은 내용으로 7년 받으니까 네. 진을 빼는 거죠. 검찰이 저희들을. 기소도 안 하고 제발 기소해달라. 기소해서 무죄 받으면은 2탄 만들겠다. 근데 질질 끌면서 저희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백년 전쟁이 좀 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짧게 요즘엔 영상을 짧게 만드는 시대여서 짧게 7편을 만들었고요. 지금 2편이 올라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재밌더라고요. 저도 네, 봤어요. 안두희와 네. 빌런 추적탄. 안두희와 빌런이라고 이제 악당들인데 안두희의 그 숨은 이야기들, 특별히 안두희를 응징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다루지 못한 그런 박기선 선생만 나왔지만 박기선 선생 이전에 많은 분들이 안두희를 추적해서 응징하려고 했던 그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의 숨은 이야기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방송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제가 네. 이 편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한번 링크를 하나 걸어드렸고요. 네. 실제로 보시면 네. 길지도 않고 네. 그 꼬꼬무 같은 딱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박정희의 이야기인데요. CIA 문서입니다. 왼쪽 하얀 문서가 CIA 비밀 문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창당 자금, 공화당 창당 자금의 상당부가 일본 기업이 냈다. 아, 액수까지 나옵니다. 진짜. 예. 그리고 그 중개 역할을 미국이 했다. 뭐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 국민의힘의 뿌리가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한번 저희가 실증적인 사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짧게 2분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2분짜 볼까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 네. 구미가 당기실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염원이 무엇이며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조의할 작정입니다. 30시간. 그 속에 촘촘히 구성됐던 일본 거물 우익들과의 만남. 박정희는 왜 그토록 혼신을 기울여 일본 우익들을 만나려 했을까요? 잘 만드셨네요. 이게 이 정도 퀄리티를 내려면은 네. 민정부지연구소 후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저희 3명의 전담 영상 팀원이 그 1년 가까이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 후원을 저희가 후원금 받은 겁니다. 그 네이버 해피핀 통해서 그 시민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한 것이니까 더욱 뜻이 깊다고 할 수 있죠.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의병장 왕산 허희 선생님의 손녀 허로자 여사의 또 별세. 네. 엊그저께도 또 다른 그런 장면 한번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거든요. 네네네. 가계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 김혜허 씨 집안에 독립운동가는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왕산 허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분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로 공식 인정된 분이거든요. 보시면은 가장 굵은 글씨로 위쪽에 왕산 허위 가로 열고 왕산은 호고요. 우리가 그 동대문에서 그 시조사에서 신설동역 사이의 길을 왕산로라고 합니다. 아침에 교통방송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왕산로 막힌다고. 그러면 이게 왕산 허위 선생이 그쪽으로 징역하시려고 했거든요. 1908년에 13도 창의군, 우리 교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13도 창의군이 동대문 밖 30리까지 징역했다. 지금의 이제 망우리고개까지 오셨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진격을 못 하셨는데 그 길을 이제 일러서 왕산로라고 좀 하였는데 왕산로 하지만 왕산이 누군지 참 모르는데 바로 왕산 허위 의병장이고 그래요. 예. 서대문 형무소 1호로 교수형 되신 분이에요. 네네. 안타깝죠. 그리고 이분이 그냥 본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형제, 아들, 손자, 사위까지 이 집안에도 독립운동가만 수십 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분의 자식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왕산 허위 아들이 허학, 허영 쭉 나오는데요. 큰아들 허학도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큰아들 허학의 따님이 허로자인데 12월 27일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셔가지고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28일 날 발현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계셨다가 2006년도에 한명숙 총리가 직접 우즈벡 방문해가지고 이분의 이제 고향으로 모시자 해가지고 2009년도에 귀화가 되셨고 2009년도 귀화된 이후에 작년 12월에 쓸쓸히 돌아가셨는데 빈소에 사람이 없었어요. 빈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저희 연구소 회원들이 구미에서 활동한 연구소 회원들이 왕산 허위 선생이 고향이 구미거든요. 회원들이 꾸준히 그 기념 사업하고 가족들을 돌봤는데 다행히 빈소를 차리고 여기 보여지는 사진이 바로 대통령하고 다행히 민주당 당대표 연락해서 조화를 받아왔고요. 서울보훈병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그날 조문객의 전체입니다. 이게 다예요. 예. 다 4명이 저희 회원이고 제가 사진 찍었고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 남아있는 이분이 허로자 여사님이 직손이 없으니까 사촌들이 많이 와가지고 몇 명 와가지고 그나마 빈소를 차릴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의 사진이 되겠죠. 씁쓸하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 지사의 며느리인 박태정 여사님 쓸쓸한 죽음을 보면서 보훈처가 좀 각성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하기 지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보훈처가 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씁쓸하지만 이제 더 그런 것들이 더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김철기 평화운동가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그 사고 당시 상황부터 한번. 네, 그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소방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뭐 좀 당사자 옆에 계셔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장사자가 지금 그 들것에 실려서 이송되는 과정의 사진인데요. 그 이분이 이제 오른쪽 다리를 부상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그 붕대를 감은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네. 여기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우리 김철기 선배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경기도 그 고양시에 있는 장항습지는 그 세계적으로 그 생태가 굉장히 그 동식물들이 보존 가치가 높은 그 동식물들이 거기에 그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이제 거기 그 지역을 그 어떻게 정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좀 이렇게 좀 가꿔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그리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면서 그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고양시의 용역을 받아서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에서 3년째 거기서 그 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3년 차 됐었고요. 저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건 2020년도부터인데요. 2020년도부터 3월부터 이제 보통 이제 그 비가 오는 우기는 약간 중단을 하고요. 해서 10월에서 11월까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전까지 그 생태 교란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버드나무들을 뒤덮는 그 가시박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년산 생물들인데 거의 나무처럼 자라나는 그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있어요. 이게 날리면 굉장히 알레르기를 심하게 유발하는 그런 생물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초창기에 6월, 7월에 제거를 해야지만 그것들이 이제 자라나서 그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하류다 보니까 상류 쪽에서 흘러나오는 굉장한 양의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모여서 이제 그 안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치워내도 또 들어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를 치워내면 그게 이제 보전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서 계속해서 그 정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올해도 작년이죠. 작년에도 5월 초부터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6월 그날이 제가 사고 난 날이 6월 4일인데요. 6월 4일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예. 근데 이런 사고가 나면요, 뭐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뻔한 거니까 또 경황 중에 당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사고 이야기를 오늘 적나라하게 하는 것이 지금도 지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뉴스 단신으로만 취급돼서 잊혀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좀 오늘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그런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하는 게 오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 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딘가에 묻어놨던 지뢰가 장마 등으로 떠내려와서 민간인들한테 계속 그게 지금 김철기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당하는 피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장안습지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고 만약에 이 지뢰 피해가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 탐방을 왔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면 생각해 보면 몸소리가 쳐지는데 우리 김철기 선배님 오히려 그런 얘기 하실 때 담담하게 그 피해자가 나라서 다행이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여러 명이 하셨잖아요. 정화 작업을. 네. 그때 상황을 좀. 네. 저희가 이제 팀을 이뤄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요. 6명이 보통 이제 6명이 계속해서 이제 올 초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간격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꼭 이렇게 어느 일정하게 이렇게 간격을 벌린다기보다는 이제 각자가 맡아서 어느 지역을 요만큼씩 치워나간다. 라는 그런 그 작업의 그 방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업하던 시기는 아직 그 가시방이나 단풍잎 돼지풀이 그렇게 많이 자라나진 않았을 때예요. 이제 6월 말쯤 되면 극성을 부리는데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이제
그날을 이제 돌이켜서 다시 뭐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악몽 같은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날을 다시 끄집어내므로 해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그런 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런 뜻에서 다시 그날의 기억을 예. 끄집어내는데 6월 3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제 기억에 6월 3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오면 작업을 못 하거든요. 작업을 못 하고 그래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6월 4일날 아침 돼서 굉장히 좀 맑았어요. 그날이. 비가 온 다음이라 뭐 미세먼지니 이런 것들도 싹 거쳤고 굉장히 맑은 날이었고 보통 우리가 오전 7시 30분에 출근을 하는데요. 출근 7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일단 이제 모여서 이제 일종의 미팅을 하죠. 오늘은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6명이서 미팅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통문을 2개를 통과해요. 거기는 구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자물쇠를 걸어놓은 통문이 있는데 그 통문 2개를 통과를 해서 들어가서 차로 이동을 해서 차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또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요. 걸어가면 이제 저희가 쉴 수 있는 점심도 먹고 뭐 커피도 한 잔씩 하는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요. 베이스 캠프에 보통 한 7시 40분에서 50분 정도면 거기 모여서 그날에 이제 일들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날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어디를 할 것인가 모니터링을 해보자 해서 8시부터 1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한 지역에 그동안 갖지 않았던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다음 주 일주일까지 해서 여기서 우리 이 쓰레기들을 모두 치워야겠다라고 그렇게 작업 계획을 잡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커피들을 한 잔 마시고 9시 돼서 다시 시작하면서 1시간 작업을 하고 10분 휴식을 한다라고 해서 10시까지 작업하면 이제 휴식이다 해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모이기로 하고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제 평소의 루틴대로 지역으로 들어갔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3일 날 굉장히 비가 좀 많이 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바닥면이 굉장히 젖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들 장화를 신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요. 그 지역이 갈대들이 다 쓰러져서 갈대들이 다 뒤덮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이제 쓰레기들이 쌓인 거를 치우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또 다시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장항습지는 지금 개방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개방이 안 됐죠. 지금 이 사고 이후에는 전에는 이제 시범적으로 아주 제한된 인원만 시민들과 학생들한테 일부 구간만 이렇게 개방했는데 지금은 완전 폐쇄죠. 네. 야, 완전 폐쇄이긴 한데 거기는 지금 어민들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기존에 다니던 통로를 통해서 지금도 통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로 활동 제한적이지만 어로 활동하고 농업 활동하고 계신. 예. 계속 이제 민간인들이 다니는 곳인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자유로를 타다 보면 왼쪽 편에 한강변에 철책이 있다. 그 철책 2개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통과하고 또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정말 일반인들이 가지 않는 네. 습지에서 이제 작업하시다가 이제 변을 이제 당하신 거죠, 이제. 그 사진 한번 더 계속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요거는 이제 정말 어렵게 우리 연구소 회원이 자택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오늘 실은 오실 때 여기 이 스튜디오까지 오실 때 2점 몇 킬로를 걸어오셨죠, 지금? 예. 왜 걸어오셨어요? 예. 왜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걸어오신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저희가 저희가 일을 하는 곳이 일을 하던 그 단체가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이라는 곳인데요. 그 한강에 사무실이 여의도 색강공원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연락을 받고 지도를 보니까 대박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강 색강에서도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조합원이고 하니까. 그래서 여의도에서 일을 작년 3월에도 하고 그 전에 3월에도 3, 4월에는 되게 이제 그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색강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고 나고 처음으로 사무실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이제 가서 그분들 만나서 좀 반갑게 과거에 같이 작업하던 분들 만나서 점심을 좀 나눠 먹고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택시를 타도 되는 거리지만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더라고요. 이 지도를 보니까 2.5km 정도 되길래 그래 걸어가자 그래서 거기서 걸어오는데 좀 힘들었던 게 계단이 좀 많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비탈진 길이나 계단을 좀 오르내리는 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계단이 있었지만 무사히 여기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예. 2.5km 정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철기 선배님 사고 나시고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저랑 만나면 주로 술 먹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민정무지연구소 고양파주 회원이셨고, 지부장이죠. 예. 그러니까 지부장님이요? 고양파주 지부장. 그 지부장님이셨고, 네, 네. 그러면 그 지뢰 제거할 때 그냥 봉사활동이었던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인 거죠. 아, 협동조합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내면은. 예.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가셨다가 거의 사고 그렇다고 당하신 봐야죠. 거예요. 예. 100%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약간의 이제 약간의 그 활동비를 주는데 뭐 활동비를 그게, 받고 그게 뭐 예, 생계까지는 맞습니다. 아니지만은 그래도 환경운동도 관심 있으시니까 예, 하셨는데 김철기 전 지부장님 또 성과를 보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백선엽 백선엽이 파주 1사단 사단장을 역임했는데 그 파주 임진각의 백선엽 동상을 원래 크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거대하게. 근데 그거를 지금 부조로 아주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때 여러 차례 집회도 많이 하시고 파주시청 앞에서 그래서 그나마 완전히 저지는 못 시켰지만 그래도 거대한 동상에서 축소된 부조로 만드신 그 대표적인 분이시고 또 파주에는 우리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님의 묘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셨던 우리 핵심 회원이신데 하여튼 이런 사고를 당하셨는데 제가 한동안 사고 이후에 방송 6월 24일 날 작년에 나왔을 때까지도 연락을 직접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원래 그렇습니다. 뭐해서 남남이면 전화할 수 있는데 너무 가까운 처지여서 뭐라고 첫마디를 할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분이 또 나주에 가가지고 토론회를 나가신 거예요. 김철기 선배님이.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이제 네. 평화활동가로 예. 제가 활동하시는 이 모습이에요. 기사를 보고 제가 용기를 내서 드렸는데 전화를 이 행사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왜 나주에서 하필 했는지. 예. 예, 어느 날 그 나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어렵게 이제 그 당시에 피해에 관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느냐. 나주에서 이제 뭐 그 토론회가 열리는데 후방 지역에 많은 지뢰가 있다. 그 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유입된 그 빗물에 유입된 지뢰만 있는 게 아니고 후방 지역에도 어떤 군사적인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뢰를 많이 심어놓고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많다. 그게 이제 나주의 금성산이라고 있는데 금성산 주변에도 아직도 그 지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후방 지역에 남아 있는 지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들이 그 장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하에 그 토론회를 개최하니까 와서 좀 어떻게 발언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가게 됐고요. 가기 전날 그 전남일보 기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내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제가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나누게 된 게 이게 계기가 된 것 예. 같습니다. 그 나주 금성산만 해도 저희 고향 쪽이라 잘 아시잖아요. 좀 압니다. 네, 그러니까 잘하시네. 군부대가 있으면 그렇다면서요.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철책만 두르면 되지. 거기다 꼭 그 대인지리 같은 거를 내세워 놓은 거죠. 내설한 이유가 뭘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주만이 아니라 지금 부산 영도구, 해운대구 이런데 우리 시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에 군부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군인들도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어느 지역에 몇 개나 심어놨는지.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주 시장님이 이번에 이 주제를 국정과제로 만들자. 쉽게 말하면 대선 후보들이 이거 좀 관심 가져달라. 어쨌거나 공약을 내주라. 공론화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토론회가 있었고 그 사진 보시면 아까 그 토론회 사진 중에 그 맨 왼쪽에 그죠? 맨 왼쪽에서 두 번째. 네. 여기 김철기 네. 선배님 거기 이제 서 계셔서 제가 요 기사를 보고 용기를 내 가지고 제가 밤에 술김에 전화 드려 가지고 우리 이제 평화 운동가를 거듭납시다. 이게 제안했던 그 사진이 되겠는데. 이게 뭐 정치적인 뭐 굉장히 뭐 화려한 이슈는 아니지만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반드시 해야죠. 어. 예, 국가의 기본 뭐 어떻게 보면
기본 어떻게 보면 목표가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인데 예, 당연히 대권 후보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의 그 사건들, 그 지뢰를 밟았을 때의 그 정황들 이런 것도 한번 선배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상하게 유난히 날이 맑았어요. 비가 온 뒤라 그런지 하늘이 맑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한 게 한 9시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순간이죠.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못 들었는데 나중에 그 같이 있던 동료분들한테 들으니까 폭발음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쾅 하는 폭발음이 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런 소리를 못 들었고 그냥 뭔가 아주 강력한 스프링 이런 걸 밟은 느낌이었어. 밟자마자 뒤로 튕겨져 나갔으니까요. 오른발을 내딛는 순간 뒤로 팍 튕겨져 나가는데 딱 튕겨져 나가서 넘어졌는데 귀가 멍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귀가 아주 멍해지면서 폭발음 때문에 그랬겠죠. 바로 앞에서 터졌으니까. 귀가 멍해지면서 아무 느낌도 없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지?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주변에서 그 동료가 바로 뒤에 한 2, 3m 뒤에 동료들이 있었는데 몇 분이 계셨는데 아이고 이를 어째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메아리가 저 멀리 산봉우리에서 나는 메아리처럼 아이고 이게 어째 그러면 멍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보이는 거는 아주 그냥 회색빛이 그냥 쫙 보이면서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봤어요. 오른쪽 다리를 누워 있는 채로 오른쪽 다리를 들어보니까 없더라고요. 아이고.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장화 아랫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저도 이제 놀라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줄 알았으니까 이게 이대로 죽는 줄 알았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때 뭐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주변의 분들이 미처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광경이잖아요.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뭐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어떤 동료가 다리가 막 절단도 아니고 이건 폭파가 된 거거든요. 딱 잘라진 게 아니라 이제 아랫부분은 형체도 없이 없어져 버린 거죠. 폭파가 돼서 이렇게 너덜거리는 그 모습을 와서 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다가오질 못하시더라고요. 주변의 동료들이. 제가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금 수습하고 달려와서 좀 약간 비탈진 데였는데 좀 편편한 데로 저를 옮겼어요. 옮기고서 이제 밧줄 같은 걸 주워 와가지고 허벅지 쪽을 묶으면서 이제 지혈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주변의 동료분 말씀은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졸졸졸졸졸 흐르는 정도. 피가 그러니까 쏟아지면서 나는 게 아니라 이게 터지면서 이게 이제 그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그 상처 이 터진 부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졌는지 피가 그렇게 막 팍팍 쏟아진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게 쓰러져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서 이제 전화를 이제 119하고 이제 그 우리 그 뭐 고양시라든지 그리고 관리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떤 분은 뛰어가서 통문을 열어줘야지만 119가 들어오니까 다 비밀번호가 다 채워져 있는 거니까 통문까지 뛰어가시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워서 이제 119가 오길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 아픔의 고통보다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전 상황을 모르니까 피를 계속 흘리고 119가 금방 오진 못할 것 같은데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주변에 이렇게 살면 뭐하냐?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렇게 살면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주변에 이제 그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돼서 119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한 서너 분이 왔는데 와가지고 상처
그 부위에다가 이제 절단된 부위에다가 이제 소독제를 뿌리고 붕대를 이렇게 감는 그 과정부터 고통이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 전까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아프다라는 고통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픔, 이 아픈 고통이 막 쏟아지는데 이건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진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조금만 움직여도 움직이는 때마다 이제 조금씩 아픈 게 아니라 확 아파오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파오고 근데 그분들은 붕대도 감아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119분들은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때 소방관들이 바로 진입 못했던 이유도 네. 그 지뢰가 어디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 소방관들이 잠시 주저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지부장 그 한강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의 그 고향 지부장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락을 받고 와서 저 근처에 와서 먼저 그분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지혈을 다시 하고 그리고 119가 오는 거를 다시 마중을 나갔어요. 통문 있는 데까지 가서 119들을 가서 모시고 오는데 119분들도 겁이 나서 지뢰가 터졌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진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밟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폭발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여기 몇 년 동안 계속 다닌 길이다. 내가 3년 동안 여기 다닌 길이니까 제 발 디딘 데만 딛고 쫓아오면 된다라고 해서 그 지부장님이 119에 막 손을 잡아 끌면서 이렇게 거기 오게 된 거죠. 야, 근데 그런 상황이라는 게요. 119를 기다리는 1시간. 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마음이 그 시점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죠. 그렇게 그냥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왜? 그리고 거기에서 뭐 어떤 폭발물이 왜? 지뢰? 뭐 갖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내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죽는 건 아닌가? 이래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119가 안 오고 있었으니까. 저는 피가 계속 쏟아진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이러다가 진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이게 뭐 총을 맞아서 관통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절단이 돼버린 거니까요. 완전 아래쪽이 부서져 나간 거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픔이 오면서는 이제 주변에 그 동료들한테 뭐 다 저보다 나이가 좀 인 연장자분들이신데 그분들한테 형 차라리 날 여기서 죽여줘. 도저히 못 살겠어. 차라리 날 죽여줘. 죽여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막 이렇게까지 외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음도 힘들었지만 이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었지만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고 발생이 이제 9시 한 45분경 네. 좀 됐고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 네. 이제 그쪽 광역 그 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헬기로 이송되셨는데 네. 그 시간이 또 많이 걸렸잖아요. 시간이 헬기로 그렇죠. 이제 갔지만. 그분들이 1시간여 걸려서 와서 저를 이제 들것에 싣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간 데가 이제 편편한 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대들이 쓰러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갈대들이 발이 푹푹 빠지는 데예요. 그런 데를 들것에 저를 이제 네 분이 한 모퉁이씩 이렇게 들은 거죠. 들고서 이제 저를 가는데 그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갯골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흐르는 갯골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은 그때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싹 빠진 다음이었는데 그 갯골을 2개를 넘어야 되는 이제 그런 길이었어요. 제가 작업한 데가. 갯골을 넘으려면 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거를 또 해서 그렇게 저를 싣고 어떻게 한 30분 한 30분 또 정도 들것에 실려서 차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헬기가 네, 이제까지 차를 또 타고서 자유로에서 차를 타고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그 종합운동장에 가서 거기서 헬기를 타고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갔는데 그때가 12시 한 반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사고 나고도 몇 시간 지난 거네요. 그러면. 3시간 가까이 이상. 예. 근데 뭐 이제 그 과정을 다 듣자면 우리가 네.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알고 있기에 네. 또 수사 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오히려 경찰이나 군이 더 힘들게 한 측면이 있었다. 뭐 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 작업을 했던 작업자분들하고 그 고양 지역의 지부장하고 그 한강조합의 지부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그 정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내준 고양시 공무원 관계자들 환경과 환경정책과 공무원하고 한강유역청 공무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6명을 그 조사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이제 물론 나중에 그 퇴원하고 나서 이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조사를 받고 6명 그러니까 한강유역청 공무원 2명과 고양시 환경과 공무원 3명하고 그리고 한강조합의 고양지부장 해가지고 1명 해가지고 6명을 경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안 시켰다라는 뭐 그런 명목도 있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그 지뢰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명목이 있죠. 과실치상. 그러니까 이상하게 화제를 돌리는 수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협동조합 분들, 협동조합 소속이시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그거를 그 람사르 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화하려고 했던 공무원들, 한강유역청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거든요. 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강력히 반대해서 그렇게 송치는 안 됐지만은 어떻게 보면 당한 분들이 아닙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피해자 그룹인데 이 피해자 그룹을 가해자 그룹으로 만들어서 수사를 하려고 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국방부가 책임 회피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아까 이 프레임 전환하는 굉장히 악질적인 수법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여기 국방부 구사단 소속이죠. 네, 구사단 관할인데 구사단 관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가지 말라는 게 간 것이 아니라 다 구사단 관할 그다음에 그 람사르 습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무원 행정적인 거 다 절차 밟아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공적 기관, 공공기관, 국방부의 역할인데 이제 뒤늦게 와서 적반하장식으로 니들이 잘못했지, 니들이 김척이 다치겠지, 라고 해서 김척이의 어떤 동료분들, 그다음에 이 고양시 공무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예. 다행히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예. 과정에서 국방부의 책임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근데 뭐 그렇죠. 내 인생을 바꾼 어떤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이 일어났고 사고가 일어났고 그걸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과정인데 그래도 연대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도 꽤 있었죠. 예. 그 힘이 저를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한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실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제가 누워있을 때 중환자실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죠. 중환자실에서는 뭐 핸드폰을 뭐 소유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 열흘 지나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저한테 핸드폰이 지어졌는데요. 핸드폰을 켜는 순간에 정말 많은 문자와 격려 문자와 이제 그 전화 뭐 부재중 전화겠지만 뭐 전화 뭐 물론 안 되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걸어주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그 관심을 받아도 되는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와중에 제가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고양시에 한 20여 개 그 시민단체들이 그 재빨리 움직인 게 장항습지 폭파 사건 그 대책회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 대책 마련과 그리고 이제 사후 보상에 관해서 어떻게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좀 대처를 해보자.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게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누워서 제가 어떻게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한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저를 게으르지 않게 만들었고, 그런 그분들의 관심이 저를 진짜 정말 좀 더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짧은 시간이었는데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나 이 과정을 듣는데 진짜로 못 듣겠더라고요. 본인이 당한 건 어떻겠냐고요. 당사자면 어떻게 했겠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실 정도의 소위 말하는 멘탈을 챙기신 거예요. 용기를 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이건 사실은 본인이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이고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번에도 한번 이 사건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지도를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네. 지도 위치. 네네네. 그 생각을 하면은 참, 뭐 이런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죄송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어서 주시니까 고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이분이 엄청 술고래거든요. 그것도 소주만 먹어야죠. 근데 안주도 잘 먹고 소주만 먹는데 술을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 신기해요. 술을 끊으셨어요, 이렇게. 예. 오히려 술독에 빠질 수 있는 건데. 예. 술을 참 좋아하고 술을 뭐 거르지 않고 마시고, 술자리라면 어디든지 갔었죠. 뭐 그 방학진 실장님도 뭐 저하고 여러 번 저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꼭 만나면은 제가 꼭 소주를 권하니까. 본인 맥주들 좋아하시는데 꼭 소주를 권하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술을 좋아하고, 정말 그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왔던 그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몇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퇴원하고 나서. 그 결심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끊자. 이제 마실 만큼 마셨다. 그래, 너 50여 년 사는 인생 중에 절반 이상을 술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너가 그렇게 불편한 다리가 됐는데, 불편한 속에서도 계속 술에 의지를 한다고 하면은 너가 더 망가질 수 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망가질 수 있으니 망가지지 말고 좀 더 부지런해지자. 그리고 그런 뭐 그 술 마시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좀 더 제가 앞으로 이제 걸을 수 있는데 똑바로 걸을 수 있게끔 술을 끊자.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몇 걸음 안 돼요. 집에서. 근데 그 새벽에는 이제 뭐 의족을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의족을 풀르고 잠을 이루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발을 짚고 화장실까지 갈 그 엄두가 안 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때 그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그 목발을 짚고 화장실까지 가려면 어땠을까? 사고가 나도 몇 번은 났을 것이다. 그러네. 중간에 넘어져서 뭐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예 가기 싫어서 그냥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진짜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큰 결심이었죠. 술을 끊는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6월 제가 이제 달력에 주로 이제 술 마신 날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그 탁상 달력에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루도 안 뺐더라고요. 계속 술을 마셨는데 조금이라도 다 마셨죠. 근데 6월 4일 이후로 텅 비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았는데 6개월을 넘게 술을 또 안 마셔보니까 또 이렇게 또 맑은 정신에 사는 것도 또 재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죠. 네. 안 땡깁니까? 안 땡깁니다. 지금. 자, 근데 이게 웃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이라도 똑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네. 최근에 어떤 그 보도를 보니까 이 지뢰 제거하는 데만 500년 걸린다, 뭐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른 채 묻혀 있는 건 맞는데 위치를 모르는. 네. 저 지금 지도를 보면요. 네. 지뢰 매설지도. 지금 빨갛게 돼 있는 곳이 다 지뢰가 매설돼 있는 거. 네.
그거는 확인된 거고 확인 안 된 것도 더 많다는 거죠. 네. 예, 확인된 것만 그렇고 확인 안 된 게 더 많고 더 무섭고 지금 추정치가 우리나라가 1년에 지뢰를 제거하는 숫자가 1년에 500개 정도 제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추정치를 보면은 몇백 년, 몇천 년 걸려야지 다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피해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국방부에게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딱 하나는 뭐냐면 국방부 인력 모든 국방부의 지뢰 제거반이 다 달라붙어도 몇백 년 걸리는 거를 그거 하겠냐. 오히려 민관이 같이 하자 차라리. 민간인들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또 민간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직 그 지뢰 제거하신 그 전직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뢰 제거는 하루라도 미뤄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제안이 있는 거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다 수작업을 하는 거라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예를 네. 들어 뭐 차기 정부 5년 동안 네. 지뢰 몇 %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네, 네. 그거 갖고 예산 쏟아 부으면 되거든요. 네. 제가 그 지뢰 사고 발생한 직후에 그 지금 이제 그만두셨겠지만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 문자도 보내드리고 연락도 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는 부지사 직함을 평화부지사로 했단 말이죠. 네. 남북관계라든지 남북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도지사였고 지금 후보가 되셨는데 특별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삼아 주시기를 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저 김철기 님이 이제 피해자지만 피해 생존자잖아요. 근데 이게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평화운동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분들한테 네. 뭐 못하신 얘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뭐 사고 난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꼭 집어서 뭐 얘기하면 꼭 나한테? 근데 이게 나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이 지뢰는 뭐 한 부분이겠지만 이 한 부분도 결국은 시작점은 분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왜 분단이 됐는가?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가지고 그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산물이 분단 아니겠습니까? 그 분단 속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 이후에 우리 삶이 이만큼 피폐해진 겁니다. 그 전쟁의 살상무기가 전후에도 아직도 이제 종전이 선언되지 않았으니까 전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민간인 가까이 아주 가까이 삶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삶에 가까이 지금 전쟁이 나고도 70여 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주 가까이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어느 모든 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그냥 작지만 한 부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아, 그런 것이다라고 깨달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뢰를 제거하는 행동부터 시작이 이 한반도 평화를 가는 어떤 그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지뢰를 저는 그렇게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그 예방이 첫 번째고 그 제거할 수 있는 목표량의 지뢰를 설정을 해서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몇 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반도에서 지뢰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제가 사고가 나고 6월에 사고가 나고 11월 22일에 똑같은 사고가 김포시에서 딱 제가 사고 난 지점에서 강 건너 지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군인이 정찰 작업 중에 이제 발목이 절단되는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난 사고가 끝이 아니었구나. 똑같은 일이 거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정찰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거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만큼 그 사지로 또 밀어넣은 거 아니야. 자기네들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화가 났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그런 길이 그런 사명이 저한테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제가 업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되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월호 사건 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카톡 등으로 그 유가족 등을 폄훼했지만 유가족 분들의 일관된 주장은 뭐였냐면요. 안전한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안전사회 건설. 네. 똑같은 거죠. 네. 안전한 나라. 근데 우리 김철기 님께서 사고 당하고 바로 건너편에서 또 얼마 후에 사고가 나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뢰는 아직까지 제거 안 된 지뢰.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면 수십 년 지나도 썩지도 않는. 이거 그렇죠. 국가가 나서서 이제는 제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새해에도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뭐 친일청산도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들이고요. 지금 오늘 나와주신 김철기 님께도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은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까지 걸어 올라오신 운동삼아 걸어 올라가고 운동삼아 내려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자, 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새해에도 더 이상의 이제 나쁜 일 없이 네.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